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나는 주사파가 뭐 주사 맞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처음 들어본다. 이런 학생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게. 주사파가, 네. 거의 뭐 절반 중고등학생, 중고등부에서는, 네, 잘 모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실 어떻게 왔고 또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민경호 대표님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 운동권, 네, 민경호 대표님은 어떻게 이 운동권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 학생들이죠. 네, 저희가 65년생인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84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지금하고 좀 달라서 80년 5.18 얘기는 많이 들었죠. 광주 때. 들어가자마자 뭐 광주에서 양민이 군부대가 출동하고 총칼로 양민을 구타하고 사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학생운동을 한 계기가 그 광주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사태 때문에 전두환 정권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학생운동을 했죠. 네네. 또 대표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졸업은 서울대 국사학과로 하셨는데 원래는 서울대 의대로도 또 들어가셨다고 하시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83년 서울대 의예과 83학번이었거든요. 공부 좀 잘했죠. 그 다음에 근데 원래는 역사하고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지금하고 매우 달라서 민족주의, 제3세계 저항적 민족주의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팽창해 있어서 그때 83년도에 이제 학교에 갔더니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그러면 아예 전공도 그냥 역사학과로 하자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다시 봐서 국사학과로 입학을 하고 국사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예과를 입학하셨다는 거는 이제 이과 쪽, 네. 이공계 쪽으로 거의 탑을 찍고 입학을 하셨다가 바로 시험을 다시 쳐서 그 다음에는 문과 쪽으로 다시 서울대 국사학과를 또 바로 입학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주사파가 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영상 하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미 시위, 이제 미국과 이제 따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 예정지에 대한 강제 퇴거 작업이 격렬한 저항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충돌로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 공격을 포기하고 있던 3천여 명의 경찰이 학교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강목과 대나무 돌던 시위대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위대는 출입문을 봉쇄한 채 돌과 화분 등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곳곳에서 피를 흘린 부상자가 호출했고 1차 진압 과정에서만 주민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후 들어 학교 건물로 진입한 경찰은 나머지 시위대 전원을 연행해 10시간 만에 행정 대집행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농성을 하던 문정현 신부 등 범대위 지도부들도 자진 해산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 주민들을 밀치놓고 그냥 앞으로 해서 행정 대집행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와 주민은 90여 명이, 경찰은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연행한 520여 명 대부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실파이프를 사용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자 등을 중심으로 엄정 사법 조치할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는 결국 물리적 충돌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런 금방 이제 반미 시위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얼마나 인원이 모였고 또 이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혹시 하셨나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핵심은 반미거든요. 반미라서 제가 역할을 했던 거는 84건이니까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라고 아세요? 알죠? 자, 고개를 끄덕이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제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화운동 때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면 생각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6월 민주화운동 때 직선제 투쟁을 했고 제가 보건대는 직선제까지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고합니다. 고해서 90년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주사파의 상징적인 조직이에요. 여기서 10년 동안 사무처장을 했고 10년 수배 생활을 했고 4년 정도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반미 시위거든요. 이때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하고 달리 반미 시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서부터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 전향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감옥에 가신 적도 있다면서 이런 운동을 하시다가 그러면 평생 중에서 감옥을 이제 어떻게 몇 번 이렇게 가시게 된 건가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한 번 갔고요. 그 다음에 범민련 사무처장 때 2번 가서 총 4년 정도 감옥을 살았죠. 그 다음에 10년 정도 수배 생활했으니까 수배라는 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 정도까지 해오시다가 이제 전향을 하시게 됐잖아요. 이제 전향이라는 것도 뭐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심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또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향을 하게 된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하게 될 텐데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아세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가 92년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춤추고 있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춤추는 장면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춤추는 걸 보니까 아까 운동권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생각이라고 느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니까 야,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는 아닐 것 같다. 내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정타는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대쯤에 생각을 바꿨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는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 때 운동권이 많이 흔들렸는데 저도 흔들렸죠. 이건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과 합법의 문제 아닌가요?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보를 표방하면서 범죄를 합리화하는 자들하고는 내가 한 하늘 아래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진보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무너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어떤 뭐 인턴 증명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위조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보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조국 신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 혁신당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총선 이후에 아마 한국 사회를 굉장히 뿌리로부터 바꿔놓을 조직 같은데 조국 신당의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 주변에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돈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은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엎어야 된다. 뿌리로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대파란을 몰고 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랑 겹치냐면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제가 저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자면 30년이 지나도 공산주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공산주의자이면서 이제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기독교 좌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산주의이면서 기독교인일 수 있는 것 같은지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공산주의자면서 기독교인일 수 있다 이런 견해인데 저는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만 본다면 제 주변에 목사이면서 사회주의자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분위기는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좌파 또는 사회주의 목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은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름 하고 있죠. 그 정도로만. 예. 그리고 이 어떤 구도를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교 분리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정치에서의 역할, 기독교인이 만약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있으신가요? 이거는 학생들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러워도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저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까지만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저랑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좀 좌파적이고 그 다음에 진보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40, 50대가 다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런데 우파나 이 보수파들은 다리를 짓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뭘 안 했냐면 교육하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40, 50대 그 중추 세력의 견지에서 보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중에서 이쪽이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아슬아슬하잖아요. 총선 앞두고. 근데 저는 사실 기독교 잘 모릅니다. 근데 쭉 돌아다녀 보니까 우파나 보수파의 근간, 하나의 뼈대를 이루는 게 기독교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요청드리고 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하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이 일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맞죠? 이럴 때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보통 이제 청년들한테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애도 열심히 하시고 맞나? 이거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역할도 조금 나라가 그렇게 심상치는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제 드릴 질문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혹시 건국전쟁 안 본 분이네요. 안 본 분. 건국전쟁 영화 안 본 분. 네, 굉장히 몇 분 적게 계시네요. 대표님도 건국전쟁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제 건국전쟁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좀 감정이 그러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넘어가고 운동권이 역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폄하했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남한의 초대 대통령이 좀 괜찮은 인물이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을 집중적으로 폄하했기 때문에 이게 퍼져서 저는 주사파 시절에 86년, 7년, 8년도에 후배들하고 세미나 할 때
야, 이승만은 절대 나쁜 놈이야. 이승만을 폄하해야 우리가 살아. 그러고 가르쳤는데 지금 쭉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학원 강사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그러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주사파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승만 격하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울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보시면 4월 23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병원에 가서 학생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셨나요? 저는 아이고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사진을 지금에서야 봤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요. 옛날에 어딘가 봤겠죠. 그런데 미국의 식민지라는 이 레토릭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 사진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4월 19일 날 유혈 사태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대통령이 그 병원에 가서 학생들을 위로했다면, 자, 그러면 질문,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흘 만에 병원에 가서 학생들을 위로했다면 제3세계에 많이 있는 잔인한 독재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는 그런 거지. 그게 뭐 4.19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승만한테 있고, 이승만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후배들을. 그리고 후배들을 타고 이제 청년들까지 왔죠. 그런 면에서 이승만에 대한 거는 아마 그러니까 한국 이 사상운동,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너무 많아요. 이승만을 격화시키기에는 업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있잖아요. 한미동맹 퍼레이드 하잖아요. 맨하탄 시티에서 70만 명이 참가한데, 그런데 제3세계 그 후진국 지도자가 어디 그런 데를 봤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한국의 사상 문화, 어떤 생각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만 죽이기 운동을 하고 이제 막 서울대 후배들에게 이승만 나쁜 점을 가르쳤던 이제 민경호 대표님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생각이 또 바뀌시고, 오히려 이승만을 새롭게 공부하는 거야말로 뭔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뭔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이제 강의로 이제 넘어가서 강의를 듣고 또 다시 이제 질문하는 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하는 편인데 이 학생들 앞에 있으니까 많이 떨립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첫 번째는 이 6월 민주화운동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전향 얘기하고, 군자산의 약속 이런 건 너무 오버한가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86이라고 그러잖아요. 386에 잘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5.18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18 그중에서 제대로 된 선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84년, 85년 막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가에서, 서울대, 영대, 고대, 성대 뭐 이런 데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5.18 진상규명하고 책임져라, 전두환한테. 이게 하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호는 뭐겠습니까? 직선제를 해라, 이겁니다. 직선제.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선거가 너무 과열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대로 선거가 없었으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양김씨입니다. 양김씨 중에서 양김씨, 김영삼, 김대중이죠. 김영삼, 김대중이 사실 80년대 초반에 김대중, 김영삼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삼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김영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별 볼 일 없는 지도자쯤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 85년, 6년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김영삼은 지금 이게 아주 탑 중에 탑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냥 이 양반이 이제 직선제 투쟁을 쫙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 김씨, 특히 김영삼은 직선제 하자. 그러니까 87년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직선제 하자 이 주장이었고 전두환은 아예 필요 없고 체육관에서 그냥 뽑자. 그냥 형식적으로 체육관에 선거 뽑자 이러고 막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85년, 86년, 87년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87년 4월달이 되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뭘 하냐면 이제 다 필요 없어. 니네들 주장 알기는 알겠는데 다 필요 없고 87년 12월 달에 있는 선거는 무조건 체육관에서 해.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시위라는 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시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저 집에 연금돼 있었습니다. 집에 갇혀 있었어요. 나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거리에서 시위를 하려고 하면 뭐 경찰들이 틀어막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반 시민들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어요. 분위기가. 거리에서 전두환 불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한테 좀 당신 일로 와봐. 파출소에 가서 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대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87년 6월 10일 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박종철 사건은 알죠? 박종철은 그 연예인이 돼서 이 목에 물고문 받다가 목에 짓눌려서 죽었어요. 그런 게 좀 누적이 되니까 87년 6월 10일 날 이제 학생들이 아니면 양김씨가 뭐라 그러든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체육관에서 선거하고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87년 6월 달에 거리에 나섭니다. 제가 뭐였다고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그 당시 야전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거리 투쟁을 제가 그랬다니까요. 말 타고 이 독보자룩을 휘날리면서 명동성당 일대를 질주했는데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도 있어. 그 당시는 청바지 입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6월 10일 날 남대문 시장에서 동을 떴습니다. 동을 떴는데 동을 뜬다는 건 어느 그 시위대 주동이 나가서 뛰면 같이 몇천 명이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들하고 일진일퇴를 하는 거죠. 근데 6월 10일 날 나는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늘 당해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서울대 그때 세보니까 서울대 한 5천 명, 서울대가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인데 거리로 그날 집회를 했더니 한 12,000. 학교 완전 철시. 교수들까지 다 나왔어요. 다. 그리고 12,000 모여서 그래도 거리에 나가는 건 겁나니까 한 5천 명 나오고 서울대 5천, 연대 5천, 고대 5천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몇만 명이 나와서 이제 싸운 건데 전경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경 병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면 전경들이 해산시켜서 거리 통행이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거기로 나갔는데 진압을 했어. 근데 여기에 또 뚫려. 그러면 진압이 불가능하죠. 그게 15일을 끌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그리고 제 인생에 지금도 기억나면 김영삼이 전두환과 마지막談판을 합니다. 6월 23일. 그러니까 전두환은 더 이상 이 학생들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군부대를 출동하겠다. 군부대를 출동하면 광주사태처럼 6월 사태가 나니까 너 이거 받아. 체육관 선거 받아. 그런데 김영삼이 지금 제가 볼 때 김영삼을 그러니까 나쁘게 평가하거나 저평가하는 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김영삼이 아주 깡다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전두환이 딱 위협을 하니까 안 돼. 나는 저 사람들을 믿고 끝까지 싸운다. 이게 6월 2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6일 날 마지막 항쟁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항쟁이 시작돼서 완전 거리를 휩쓸었어요. 제가 그 거리에 또 명동성당 거리에 도포자루를 휘날리면서 말 타면서 거리를 휩쓸었죠. 보름 동안 꼭 있었어요. 보름이 뭐야? 87년에. 그래서 막판에 저는 여기서 전두환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때 군부대가 출동했다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권력을 딱 이양하면서 끝내버리잖아요. 전두환이 좀 호응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십니까? 전두환도 멋진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군부대가 출동했다면 많이 당했을 겁니다. 한국 정치는 생각보다 멋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정치 리더들이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렇지 정치 리더들이 고비마다 결정적인 진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직선제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87년에 쟁취한 직선제의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87년 체제라고 하죠. 체제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직선제를 주도했던 게 누구라고요? 양김씨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삼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주도했던 직선제 쟁취 투쟁이 벽에 부딪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양김씨는 그냥 집에서 연금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활로를 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학생들이죠. 그런 면에서 대학생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밋밋한 대접을 하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대접입니다. 나름대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용감하게 어떤 사회가 벽에 부딪힐 때 청년들은 좀 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 싸우면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문덕권들이 좀 오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죄송합니다. 직선제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80년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들 70년대에 살았던 기성세대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운 게 누구야? 저 85년 8월 15일 날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세운 거야? 자, 누가 세운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죠. 근데 어른들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른들의 언어로는 이승만보다는 미군이 지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좀 투박한 언어지만 맞죠? 이런 거 갖고 시비 걸면 곤란해요. 80년대 초반에 운동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이 겁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살 보셨나요? 전지현이 나온 게 문제가 있어요. 여배우가 너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 이정재를 죽이고 나서 그러잖아요. 김구 주석이 내린 명령이 옳다면 그것을 이해한다. 암살을 보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운동권들이 했던 이단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군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 자, 퀴즈.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다. 맞죠? 이게 해방전후사인식이라는 운동권의 불후의 고전입니다. 친일파가 세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친구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애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친놈 새끼네. 야, 너 어제 일본 여행 15일 갔다 온 거 기억나? 미친놈 새끼. 아니 나한테 와서 대한민국은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야야 이 새끼야, 이 모양 이 꼴이 뭔데? 너 어제까지 15일간 일본 여행 갔다 왔어. 기억나? 미친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 학원가에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게 제트 스트림이잖아요. 이거 많이 쓰죠? 네. 이 새끼가 이걸로 팍 수학 문제 풀다가 선생님, 우리 학원 선생님 그러던데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면서요. 야, 이 새끼 공부나 해. 그 사상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뭐를 운동권이 덧붙이냐면 이제 막 나가는 건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죠. 그 다음에 그럼 저 북한 애들은 뭔데? 북한 애들은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에 조금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따만게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저 북한 애들은 항일 무장투쟁이 세웠어. 그러니까 항일의 관점에서는 북한 애들이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은 누가 하는 게 좋다?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는 게 옳다. 그것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런 말 처음 들었죠. 이게 80년대 중후반에 서울 대학가에서 퍼지는 얘기입니다.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근데 주사파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주사파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사파의 버전은 뭐다? 남과 북에서 남한은 친일파가 세웠고 북한은 항일 무장투쟁 세력이 세웠으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비평화적인 방법, 무력을 통해서도 그렇다.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이게 주사파입니다.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주사파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나도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충격적인데 괜찮으신가요? 계속해도 되죠? 근데 이것도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운동권들은 소련을 믿었어요. 미국하고 소련 막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다 소련파입니다. 저 유시민 아저씨, 진중권 아저씨 다 소련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저기 조희연 아저씨들 소련, 미국은 제국주의고 소련이 인류 문명을 책임지고 나갈 사회체제다라고 했는데 그 소련이 80년대 후반에 갑자기 막 무너졌잖아요. 그건 갑자기 무너졌어요. 91년도에 몇 년도에 태어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나고 야단이야? 아니 동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 아니 소련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곤란한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소련이 무너진데도 이거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한때 소련을 칭송하고 소련을 사랑했다. 그런데 나는 반성한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운동권의 한 3% 정도만 반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 그거 틀어줄 수 있나요? 잠깐 틀어볼래요? 자, 제가 반미를 결정적으로 벗어난 계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달에 있었던 유명한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잠깐 보시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 a phone, 휴대폰,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얘기만 하고 이제 전 마칠 텐데, 제가 볼 땐 훗날 이거잖아요, 이거. 이때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나? 이게 좀 그때는 근데 이거잖아요, 이거. 옛날하고 완전히 문명을 갈라놨잖아요, 이게. 이 아저씨입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한국의 반미 운동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반미 운동이 가능하려면 이게 가능해야 돼요. 미국이 잘 살고 미국이 잘났다 그래 니네. 그런데 니네들은 제국주의고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이야. 이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브 잡스 이거 양복 거창하게 입고 그냥 꼬장꼬장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터틀럭 입고 이게 아주 편안하게 입고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인상 깊었던 게 여기에 있던 그 미국의 아저씨들이 같이 어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새롭게 문명을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도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의 미국을 볼 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훌륭한 친구들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반미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미래상안에서 제 후배들이 반미 시위를 가끔가다 해요.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폰 들고 해. 니네 병신 같은 새끼들이 반미를 하는 거야. 친미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신발도 이렇게 신고 해. 그 다음에 안 믿겨지겠지만 저희들은 스타벅스 안 가기 운동을 했거든요. 골동품이죠. 스타벅스. 근데 요즘 스타벅스 가면 너무너무 편안해. 왜 이 지랄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스타벅스 안 가기 운동을 했던 그 스타벅스가 맞아?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반미, 친북 세계관을 지금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반미 운동의 지반이 무너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훌륭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힘찬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저 먼저 질문 하나 하고 네, 이어서 질문을 쭉 하면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반미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여전히 이 주사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사파는 그 진보당 있잖아요. 진보당 아세요? 민주노총 아시죠? 거기에 80년대 만들어진 주사파들이 지금 다 있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현실에 존재하는 주사파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160명쯤 되는데 그 중에 70명 정도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운동권이라는 걸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 70명 중에 상당수가 운동권은 전부 주사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D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몇 명 없어요. 그렇고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건 80년대 후반에 제가 길러낸 후배들 이 교사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만나면 너 왜 그렇게 과격하니? 이런 거죠. 이런 게 지금 주사파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가 주사파인 건 아닌데 이제 결국은 그 가장 위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법을 만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주사파가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영상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노 사건, 네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를 보았나 야야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끝내 따르가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도대체 왜 우린 할 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왜 진리라 올림픽 금메달 훔쳐가 리얼한 돈은 fucking USA 네, 이것도 이제 관련이 있으시다 맞죠? 이거는 왜 웃었어요? 나 때문에? 이게 안토노노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그때 완전히 그냥 그 한국을 뒤집어 놨던 사건이죠. 근데 불행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노노가 그런데 이거를 운동권이 의도적으로 반미로 몰았어요. 제가 그 주역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그러니까 2002년이고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반미가 과연 이게 맞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미국의 식민지인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바뀌신 거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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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먼저 강의 잘 들었고요. 굉장히 운동권이나 586, 386에 대해서 그 시초가 어땠는가, 또 NL 계열이 어떤 건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총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운동권 청산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운동권 청산이 실제로 여야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게 실효가 있고 또 각 국회의원에서 NL 계열의 주사파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울 수 있는 운동권을 청산하고 세울 만한 국회의원이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야, 너무 가까운 얘기를. 그래서 지금 운동권 청산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비켜가면 질문을 제가 볼 땐 청년 정치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없애야 될 대상은 있는데 그거를 메꿀 사람이 지금 없어요. 청년 정치가 좀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 여성을 우대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권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그거를 대체할 만한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후자가 지금 미진하죠. 아마 이번 총선은 청년들이 많이 진출 못할 것 같은데 예. 너무 총선과 가까운 얘기라서 제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뒤에서, 네, 네, 질문해 주세요. 크게 큰 말씀. 소리로, 큰 소리로. 주사파가 또 통합진보당 사건도 그렇고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지금 남은 주사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간첩이 있는가? 네, 지령. 네.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게 진보당이고 민주노총의 중앙집행관부 거의 대부분이 주사파입니다. 지령을 두 가지 형태의 지령이 있거든요. 하나는 직접 지령이 있어요. 직접 지령은 대남 공작원이 캄보디아로 불러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완곡한 형태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지령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 명이 그쪽에서 예. 국회에 입성할 거의 확실시 되는 분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정치 지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서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얘기하면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이런 자유주의 교육을 좀 받았어요. 어렸을 때. 특히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중후반의 서울대 캠퍼스가 워낙 반미 뭐 이런 진보 사조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검사로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사상과 법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는 정치적 리더 정도로 저는 봅니다. 이야. 네, 조국 사태가 상당한 분기점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치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라고 해서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다른 기독교 신학과 상당히 좀 가까운 네, 자유주의,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정부가 막 억압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네, 자유주의입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시나요? 크게 말씀하십시오. 앞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유튜브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신다고 하셔서 너무 이제 기대했고 너무 이제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세 가지 말고 더 많이 궁금하지만 일단 세 가지로 이제 이 그 주사파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미 친북이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이제 반미 친북이고 지금 여기 우리 앉아 있는 학생들은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옛날에 김영삼이라든지 또 87년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이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좀 접했다고 볼 수 있고 뭐 암살이나 또 서울의 봄이나 그리고 건국전쟁이나 뭐 이런 어떤 이제 영화들을 통해서 피부로 이제 접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 접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길이라는 시민단체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시민단체를 세우신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경호 대표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 비전이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주사파 운동권이 옛날에는 이 반미, 침묵, 그리고 또 북한이 뭐 주도하는 이제 통일 이런 것들을 꿈꿨다면 지금도 정말 똑같은지, 지금도 똑같은 어떤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목적성 같은 것들, 뭐 어떤 나라를 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본에 대한 이제 생각들, 그 생각들이 반미보다 반일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막 그 차마다 뒤에 노 재팬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영화도 접하고 뭐 이런 메시지들을 접할 수 있는지, 그런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네요. 야, 그게 제가 영화 얘기로 서두를 꺼냈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암살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비전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큰 비전은 국제 정세에 대한 비전이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전향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같은 자유를 신봉하는 국가와 중국, 러시아, 뭐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세상을 갈라보는 거 어떠십니까? 이거에 깊이 공감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고 국내 시스템도 그렇게 갖추려고 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국제관, 세계관, 이게 기본일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 길은, 제가 길 상임대표인데 학생들이 이거에 관심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40, 50대가 굉장히 어떤 세대에서 40, 50대가 약간 좌파스러워요. 그게 어렸을 때 생각이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경험이, 독특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40, 50대를 최대한 설득해서 20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40, 50대 이 똥차들을 좀 치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40, 50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일 문제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까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는 오해하지 마시는 거는 주사파들은 반일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미입니다. 격렬한 반미 시위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갓근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갓근이 뭐냐면 이 갓이 있잖아요, 어린들. 여기 끈이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이 김일성의 교훈입니다. 저도 이것에 따라서 반일 운동을 가끔 했는데, 갓근 전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이고 이게 일본이에요. 반미 시위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쓸데없이 반미 시위 하지 말고 그냥 반일 시위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일 시위를 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끊기면 갓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한국에서 반미 시위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반미와 반일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는데 반미가 안 통하니까 반일을 키운 겁니다. 약간 지금의 반일 시위의 한 60%는 의도적인 겁니다. 암살 영화를 순진하게 영화인들이 예술적 어떤 측면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겁니다.
반미 키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미 잘 안 되니까 반일 갖고 흔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일 운동은 상당히 적극적인 겁니다. 자, 이 정도 질문에 대답하는 걸로 하시고. 네, 또 두 번째 질문에 그것도 있었네요. 과연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다고 하는 그 주사파 출신들,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지, 이제 그분들은 혹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떤 의도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이. 생각이 바뀐 측면이 있고 안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바뀌었다는 건 뭐 김일성 어쩌고 이런 건 안 바뀌었겠죠. 반미 이런 것도 지금 뭐 반미 했다가 난리 나잖아요.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었냐면 이런 건 안 바뀌었어요. 친일파. 그러니까 아까 주사파의 원형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다 나라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안 바뀌었어요. 그런 게 안 바뀌고 또 뭐가 안 바뀌었냐면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그런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권력관 이런 게 안 바뀌었습니다. 권력관이라는 게 이건 시작하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넘어가시죠. 반일 정도로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질문. 네네. 네. 중학생인가요? 네. 중등부네요. 네. 안녕하세요. 길이 뭐 하는데요? 야, 너 질문 좀 제대로 할래? 길이 뭐 하는데요? 내가 하는 시민단체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40, 50대 성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설득의 대상은 같이 뭘 하냐면, 이승만 영화도 같이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총선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사람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단체를 한다. 말을 놔서 미안하다. 너 같은 애들 맨날 본다. 또 기다리면서 제가 하나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건국전쟁 영화를 보시면서 또 대표님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공계 수학 쪽으로 이제 또 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는 일들도 오래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사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과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가 실제로 편향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뭐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질문을 좀 하면 좋겠는데 최태성 선생님을 알죠? 황현필 아세요? 황현필 이런 사람들 나는 깜짝 놀랐던 게 최태성 씨가 또 황현필 씨가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했던 사람 10명을 들어봐라. 그러면 뭐라고 듣냐면 김구,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게 듭니다. 두 가지가 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왜 김구가 탑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강사들이나 대학교 교수들이 그러는데 김구가 탑인데 그건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제가 볼 땐 이승만이 탑이어야죠. 건국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구가 탑인 이유는 어떤 세력이 수십 년간에 걸친 의도적 작업 끝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구를. 아까 얘기하려다 말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승만을 깔아뭉개는 주사파는 정말 선전선동 잘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승만을 깔아뭉개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띄우는데 그 다른 사람으로 발탁된 사람이 김구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공산주의하고는 타협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3.8선 이남에 분단 정부로 세우자라고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구는 마지막에 48년 4월달에 북한으로 올라가잖아요. 북한으로 올라가서 이 대한민국 정부는 틀렸고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38선을 배고스로 쓸지언정 구차한 안위를 돌보지 않겠다. 이게 국사교과서의 탑이죠. 국사를 배우긴 한 거잖아. 왜 그래?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이 김구의 멘트 하나를 중심으로 서술낸 거야. 세계사는 뭐를 중심으로 서술낸 거냐면 프랑스 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서술낸 거야. 그게 뭐냐면 지금 교과서를, 내가 말을 은근히 놔서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의 사상인데 그 사상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면은 박정희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위인은 누구였냐면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사람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힘을 보탠 거고, 또 누구도 독립운동가다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짓고 한 사람도 독립운동가였다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거나 친일파랑 비슷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김성수 같은 사람. 그것도 80년대에는 70년대에 내가 학교 다닐 때만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니까. 안창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시했어. 안창호, 그 다음에 김옥균 이런 사람도 굉장히 중시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독립운동의 주류가 어디로 바뀌냐면 칼 들고 총 들고 싸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류야.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항일 무장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외세를 등에 업은 친일파가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우리나라 건국을 가로챘다 이거야. 이 스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과서는, 국사교과서는 이건 이데올로기로 얼룩진 교과서예요. 그리고 이승만,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해방전사인식,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방전사인식을 통해서 40년간 좌파 역사관이 세상을 주도했다면 아마 이승만 건국전쟁을 시작으로 우파의 50년이 올 거예요. 이 흐름에 올라타면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10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강의는 어디서나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놓고 여러분들 질문하고 궁금한 것들 이제 하는 것들이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네, 질문하지 않으면 네. 자, 네네. 먼저 네. 고등학생이다 맞죠? 네. 먼저 강의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이번 총선 때 진보 쪽이 우수하면 앞으로 저희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부터 총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터놓고 얘기하면 만약에 보수가 이기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것 같아요. 대충 그 다음엔 알겠죠?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동네로 지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야당은 근본적인 재편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진보가 이기면 이게 지금 뇌관 중에 뇌관이 이재명 대표의 인적 안위예요, 안위. 감옥을 안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이니,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 거리 투쟁을 할 것 같아요. 거리에서 상당히 복잡한 일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7년 6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87년 6월보다 한 40% 정도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등학생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잘해봅시다. 네. 우리 거리에서 뭐 하는 건 제가 선수입니다. 제가 앞장서고 하니까. 젊으실 땐 오랫동안 반미투쟁으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이제 제가 이게 활동하시고. 키가 작고 이래 보여도 거리에 나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마 타고 도포르장을 휘날리는데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김보수라고 합니다. 저는 89학번이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워낙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사무친다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거의 1년에 한 70일 정도는 데모한다고 공부를 못했고 방학도 없었어요. 그 방학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중간고사 없이그냥 기말고사만 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데모가 너무나도 좀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표님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하게 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문화일보 주필분이 한번 오셨고 그 다음에 오늘 대표님 오셨는데 과거에 운동권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를 의대를 들어가는데 포기하고 다시 사회학부로 들어가셨잖아요. 역사.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치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이나 전투나 이런 걸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처럼 그 운동권을 하셨던 분들은 마치 제자들이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게 비슷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586세대, 686세대까지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난번하고 이번에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 정도 스탠스를 해가지고 과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이때가 해왔던 것들을 보면 우리보다 너무나도 힘들게 투쟁했고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과연 정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약하게,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뭐 이렇게 쇠파이프 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선배들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이렇게 보면 앞에 운동권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 잡는 사람 정말 말 잘하거든요. 좌중을 압도해요. 그리고 완전 들으면 신나요. 그래서 막 같이 웃고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 점을 좀 부탁드려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사회 미래 비전에 대한 정확한 노선을 한번 세우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기독교가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진보 좌파는 뿌리가 대학이거든요. 대학과 공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 건데 우파는 어디가 있을까 궁금한데 일단 이런 게 있거든요. 기업, 군대 이런 조직들이 우파인데 여기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개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논외로 한다면 제가 보는 데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교회에서 좀 복잡하잖아요.
저기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고 이러시면 아이 저거는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왜 이거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러네.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많이 좀 길러내시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근데 옳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기독교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사회 참여라는 건 이 상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까 영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영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을 네. 제가 교회관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또 뭐 지금 실시간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어제도 어떤 또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뭐 너희들 그 기독교 탄압한다 뭐 코로나 때 세계적에 뭐 탄압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국가가 있냐 언제 나라에서 교회를 탄압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또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주사파라든지 이런 좌파 쪽은 기독교에 대해서 저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고 많은 사람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제 질문하는 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기독교 주사파가 꼭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제가 이게 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민한 얘기가 될지 몰라서 주사파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그러니까 사실은 침투의 대상으로 본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신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막 목회 활동도 하고 막 그랬던 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파나 좌파들은 기독교에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두 개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 주사파는 세력이 작아도 그러니까 국민 대중 속으로 대담하게 들어가서 뭔가 전파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력이 큰데 자기 세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력이 커도 이렇게 국민 대중 속에서 움직이려는 풍토와 노선과 사상이 없으면 그렇게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력은 이렇게 큰데 괜찮아요? 약간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서울대학 학생운동을 할 때 좋았던 게 뭐냐면 한두 명 거리에 나가서 뭘 하는 게 대단한 힘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군부독재 따라 이러면 그게 막 몇천 명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판부, 제가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재판정에 딱 들어가면 3번 구속됐다 그랬잖아요. 나는 국가와 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아주 황당해해요. 그리고 뒤에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때부터. 판사는 왕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도 교회,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나라와 사회에 관한 뚜렷한 노선을 세우고 그 노선에 따라서 그게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대담하게 과감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조직은 삽니다. 근데 그 힘과 어떤 역량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너무 좀 스스로 좀 작아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전 솔직히 좀 받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별 관심 없거나 어차피 영향력이 없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들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80년대 굉장히 운동권의 핵심 중추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제 일부러 교회 이제 목사님들도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일부러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꽤 했었는데, 80년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하면서 있었던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다라고 한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80년대 운동권 하셨던 그분이 정확히 이제 그분 이름을 대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교수, 그 목사, 유명합니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목사가 그때 우리가 이제 파견해서 나갔던 서울대 출신. 그리고 이제 신학 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 대면서 나는 그 사람이 사실 기독교인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우리 때는 일부러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말했던 사람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원래 토론할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토론이라고 조금만 더 할게요. 질문도 더 있으셔가지고. 네, 김보경 목사님.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대중성, 영향력 잃어버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가 반성하고 저희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힘을,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 세상을 알고 또 우리 민경호 대표님 같으신 분이 또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진짜 진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 또 대한민국 안에서 큰 영향력을 미쳐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전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다른 나라와 또 우리나라라는 이 특별한 지형이 있는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 주사파 내지는 종북이라는 그 영향을 또 자이든 타이든 받고 있고 또 그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좌파와 우파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서구에서는 민족, 국가 이런 건 우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주사파 영향,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영향 때문에 민족, 국가, 화해, 협력, 통일 이런 거는 좌파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족주의 면에서는 좌파 우파 구분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계 일반과 약간 다를 수 있다 말씀하셨고,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표님께서는 혹시 사회주의자는 아니신 거죠, 현재? 저는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버렸습니다. 네. 한참 전에 버렸습니다. 네네. 네, 네네. 저기 선생님. 제가 지금 궁금한데, 첫 번째는 원래 운동권 학생들이 독재 타도를 목표로 그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주요 이제 인물들인데, 지금 어떻게 민주주의랑 반대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내에서 이제 교사들은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한데 간단히만 그냥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87년 6월 항쟁 때 학생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는 영미형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련식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6월 항쟁 때에 맞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87년 직선제를 이루고 나서 자연스럽게 통일운동이나 사회주의로 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 그래서 그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게 니네들이 했던 게 무슨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지. 그 말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저는 영미형 자유주의를 공부해 본 일이 아예 없습니다. 따로 공부했고 대부분 레닌, 스탈린 얘기를 교과서처럼 배웠고요. 학교에서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어려서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잘 모르겠어서 하는 말인데 조금 어려서는 조금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근데 그게 정치 지금 또 좀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 가만히 보면 다 조숙해요. 저도 좀 조숙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치 동아일보 사설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배워놓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를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제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었나요? 손? 네, 저기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질문하세요. 네, 저는 중학교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표님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도 교육 등에서 이승만은 독재자다 이런 듯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저희 같은 10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그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진실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교육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하기도 힘들고 또 판단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혹시나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좌파적 그런 거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혹은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거를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 대표님이 저희 나라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나 아니면 저희 10대나 저희 젊은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가졌으면 하는 비전 이런 것들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사 공부하기엔 좀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람직하고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좌파들이 역사를 너무나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 같은 거 할 때 제일 쉬운 게 되치기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해올 때 이렇게 딴지 걸어서 넘겨뜨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좌파 세계관, 좌파 역사관이 워낙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건국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이 친구들이 좀 들떠서 기초적인 사실도 왜곡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거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그런 작업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전 전망 같은 거는 저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합시다. 저게 2학년이니까 비전 전망 그걸 좀 나중에 합시다. 네. 지금 어쩌면 사학계에서 워낙 이제 편향된 논문들과 이런 학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학과를 가서 석사, 박사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워낙 왜곡되어 있는 게 많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논문 쓰기도 굉장히 수월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논문을 상당히 쓸 수도 있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질문은 지금 60대 386으로 계셨던 분들을 보면 황성준 위원님이나 이제 황성준 위원님은 또 기독교로 개종도 하게 되셨고요. 또 민경호 대표님은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시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전향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전향을 안 한 이제 유시민이라던가 뭐 지금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뭐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60대까지 와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디가 좀 경제적으로 유복하거나 이제 이런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전향하신 분과 그대로 전향 안 하고 지금 사회주의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 지금도 제가 믿는 신념에 맞게 제 생활과 인생도 그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형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스타벅스에 안 간다.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반미를 털어버리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꼴통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학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학원 안 보낸다. 그랬는데 이 새끼가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386들이 많이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자기 집을 그러니까 수익의 형태로 갖지 않는다. 이게 이해되시죠? 집은 그냥 정주하는 곳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잣집이거든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기껏 있는 아파트를 현재 팔았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자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은 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혁명가를 꿈꿨던 사람들인데 혁명가가 뭐 집 한 채 갖고 애들 그런 거 갖고 그러는 건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분노했던 거고 그다음에 훨씬 그 지금 잘 살죠. 훨씬 잘 살죠. 지금 혁명을 외치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혁명을 외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지금 사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자본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쥐고 있고 교육 권력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거의 잘 아시는 입장에서 거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민경호 대표님 모시고 오늘 강의와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